걔는 원래부터 우진이 예비용으로 낳아서 버려둔 거야. 망가진 내 아들 고쳐 쓰겠다는데, 주인인 내가 내 물건 좀 쓰겠다는데 대체 뭐가 잘못이야? 여러분, 방금 들으신 이 소름 끼치는 말이 친엄마의 입에서 나온 거라면 믿어지십니까? 26년 동안 천사 같은 가면을 쓰고 살았던 고성희의 충격적인 악행이 드디어 모두 밝혀졌습니다. 내 아들 내놔. 피도 눈물도 없는 고성희가 병원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아들 박성재에게 무언가 쓰라고 지시하며 이 지옥 같은 전쟁을 끝내려 하는데요. 대체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역대급 반전. 지금부터 화려한 날들 그 추악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봅니다. 박진석은 숨이 목에 걸린 듯 답답했습니다.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은 뉴스도 주가도 아니었죠. 침대 옆에서 늘 같은 향기를 풍기며 웃던 아내 고성희의 얼굴. 26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누군가 그 얼굴을 가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전날 밤 박진석은 아들 박성재의 방에서 처음으로 협박이라는 단어를 들었습니다. 늘 부드럽고 여유로운 표정으로 사람을 대하던 성재의 표정은 바싹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수빈이랑 100일만 사귀겠다고 약속했어요. 박진석은 처음엔 그저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재벌가 아들의 공개 연애, 회사 이미지 홍보 같은 포장들은 익숙했으니까요. 그러나 박성재가 이어 내뱉은 한마디가 박진석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성재가 말한 연애 상대는 이수빈, 이 지역의 여동생이자 젊은 패션 크리에이터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잘 나가는 유튜버였죠. 박진석도 그녀의 이름을 들어본 적 있었습니다. 영상이 깔끔하고 말투가 단정해서 중장년층도 거부감 없이 보는 채널이라고 들었거든요. 수빈이는 조건이 있어요. 우리 집 사정에 휘말리기 싫대요. 근데 아버지, 이상하게도 엄마가 그 애를 너무 싫어해요. 그날 밤 박진석은 침실에서 고성희에게 슬쩍 물었습니다. 이수빈이라는 아가씨에게 정말 문제가 있는지 말이죠. 고성희는 거울 앞에서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빗으며 아무렇지 않게 웃었습니다. 여보, 그 애는 말이 예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성재랑은 안 맞아요. 박진석은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고성희가 안 맞는다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이 정말 안 맞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될 때라는 것을요. 박진석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찝찝했습니다. 그래서 이틀 뒤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이수빈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비서실장에게도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죠. 그저 단 하나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이수빈이 무례한 아이인지 아니면 고성희가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리고 마침내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박진석은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히 눌렀습니다. 이수빈 씨 맞지요? 나는 박진석입니다. 박성재의 아버지요. 그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숨이 턱 막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황한 침 넘어가는 소리, 손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까지요. 박진석은 그 반응 하나로 연기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놀란 사람이었거든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미안할 건 없고 오늘 시간 있습니까? 얼굴 보고 이야기 좀 하지요. 이수빈은 잠시 멈칫하더니 아주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네, 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박진석은 그 대답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보통 이런 자리에서 사람들은 핑계를 찾기 마련인데 이수빈은 핑계를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겠다고 했죠. 마치 할 말이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약속한 시각, 박진석은 회장실이 아닌 외부 미팅룸에서 이수빈을 맞았습니다. 회장실은 권력의 냄새가 너무 짙어서 오히려 진짜 속마음이 나오지 않을 때가 많았거든요. 박진석은 처음부터 이수빈의 표정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수빈은 단정한 옷차림으로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장식은 하나도 없었고 말투도 과하게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는데요. 그 떨림이 비굴함이 아니라 긴장이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박진석이 먼저 물었습니다. 수빈 씨, 우리 성재랑 100일 연애, 그게 사실입니까? 이수빈은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가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네. 처음엔 100일만 서로가 서로를 좀 지켜보기로 했어요. 박진석은 바로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끝나면 끝나는 겁니까? 100일이 지나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그 질문에 이수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잠깐 망설이는 듯 하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정했는데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저는 사람이 마음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성재 오빠도 저도요. 그 말이 나오자 박진석은 속으로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오빠라는 호칭이 가볍게 튀어나오는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이수빈은 그 말을 하면서도 얼굴이 붉어졌고 시선을 잠깐 아래로 내렸습니다. 진짜 마음이 있는 사람의 습관이었습니다. 박진석은 대화를 돌렸습니다. 핵심은 따로 있었으니까요. 우리 집사람 고성이가 수빈 씨를 만났다고 하더군요. 수빈 씨가 무례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수빈의 입술이 딱 굳었습니다. 그 표정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가 결국 나오는구나 하고요. 이수빈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그날 말이 세게 나갔던 건 맞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해요. 박진석은 그 답이 의외로 더 불안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보통 감추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것일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다음 순간 이수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살짝 젖어 있었지만 그 눈은 무너지는 눈이 아니라 참고 버틴 눈이었습니다. 근데요, 회장님. 무례했던 사람이 저만은 아니었어요. 그 한마디로 공기가 변했습니다. 박진석은 의자에 등을 붙이지도 못한 채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수빈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화면을 2번이나 잘못 눌렀는데요. 그 과정이 오히려 박진석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손이 떨려도 동작이 과장되는데 이수빈은 떨려도 동작이 절실했거든요. 이수빈은 영상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영상 속 고성이는 박진석이 알던 고성이가 아니었습니다. 말투는 차갑게 잘려 있었고 손은 상대의 얼굴 쪽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 고성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좋게 말할 때 정리해. 얼마면 돼? 돈으로 끝내자. 박진석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었습니다. 이수빈은 영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제 와서 도망갈 구멍을 주지 않겠다는 듯이요. 고성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서명 안 하면 내 가족부터 무너뜨릴 거야. 같은 문장들이 이어졌습니다. 영상이 끝났을 때 박진석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니, 말을 하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26년 동안 지켜온 세계가 단 몇 초 만에 금이 갔으니까요. 이수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도 믿기 힘드실 거 알아요. 근데 저도 그날 이후로 잠을 못 잤어요. 제가 겪은 모욕보다 더 무서운 건 고성의 사모님이 너무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였거든요. 박진석은 그 말에서 이상한 점을 잡아냈습니다. 준비되어 있었다. 이수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모님이요. 대화하는 내내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계속 확인하셨어요. 마치 오늘은 이 말을 해야지 하고요. 그리고 가방 안에 서류 봉투가 보였어요. 저는 그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박진석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고성이가 대화 스크립트를 준비한다. 그건 단순히 성격이 차가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처리하는 방식에 익숙한 사람의 습관이었죠. 박진석은 그날 밤 한 번도 하지 않던 짓을 했습니다. 비서실장을 불러 고성희의 일정이 아니라 고성희의 돈을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회사 계좌가 아니라 재단 계좌를요. 그리고 박진석은 동시에 이수빈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수빈 씨, 위험한 부탁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이수빈은 잠깐 웃었습니다. 웃는데 눈가가 떨렸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요. 박진석은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동시에 미안했는데요. 자기 집안의 불길 속으로 젊은 여자를 끌어들이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박진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자기 통제 밖의 변수를 못 참는다는 걸요. 변수는 지금 이수빈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이수빈에게 부탁했습니다. 고성희에게 다시 연락해달라. 각서를 쓰는 척하며 대화를 끌어내달라. 돈, 협박, 서류, 그리고 왜 박성재를 그렇게 미는지까지요. 박진석은 그 장면을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이수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망설임이 현실적이어서 더 믿음이 갔는데요. 이수빈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성재 오빠가 다치는 건 싫어요. 그리고요, 회장님. 이수빈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망하게 하려고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한테 손을 들었던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도 똑같이 할까봐 무서워서요. 그 말이 박진석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이수빈이 단순히 돈 많은 집 며느리가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는 게 분명해졌거든요. 며칠 뒤 약속된 장소는 한적한 카페였습니다. 이수빈은 얇은 옷깃 안쪽에 작은 장치를 숨겼고 이어폰 하나를 귀에 꼈습니다. 박진석은 차 안에서 그 모든 소리를 받기로 했습니다. 박진석 옆에는 비서실장이 있었고요. 고성희는 예상대로 나타났습니다. 선글라스를 꼈고 손에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자리에 앉자마자 인사도 짧게 잘랐습니다. 결심했어? 이수빈은 일부러 고개를 숙이며 작게 말했습니다. 네. 근데 조건이 있어요. 고성희의 말투가 즉시 비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조건? 내가 나한테 조건을 걸어. 이수빈은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고성희가 몸을 앞으로 숙이게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제 가족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성재 오빠한테 제가 왜 사라지는지 말하지 말아주세요. 고성희는 그제야 웃었습니다. 만족할 때만 나오는 웃음이었죠. 그건 당연하지. 난 조용한 게 좋아.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차 안에 박진석이 손등을 꽉 눌렀습니다. 조용한 게 좋아. 고성희는 늘 그 말을 했습니다. 박진석은 그 말을 품격이라고 착각했는데요. 지금 듣고 나니 그건 철이의 언어였습니다. 소란 없이 없애는 거요. 고성희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종이는 각서였고 이미 문장들이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헤어진다. 접근하지 않는다. 입을 다문다. 그 모든 게요. 이수빈은 일부러 밝게 웃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근데요, 사모님, 저도 빈손으로 끝내긴 아쉽잖아요. 고성희의 눈빛이 번쩍했습니다. 돈밖에? 네. 어차피 끝낼 거면 위로금이라도 받아야죠. 이수빈의 말은 차갑게 들렸지만 그 속은 떨리고 있었을 겁니다. 박진석은 그 떨림이 이어폰 너머로도 느껴졌는데요. 고성희는 오히려 흐뭇해했습니다. 그래, 역시 사람은 다 똑같아. 얼마가 좋아. 고성희가 숫자를 꺼내는 순간 박진석은 속으로 한 번 더 무너졌습니다. 숫자로 사람을 정리하는 목소리였거든요. 이수빈은 조심스럽게 던졌습니다. 사모님은 왜 그렇게까지 우진이만 챙기세요? 성재 오빠도 아드님이잖아요. 그 질문 하나로 고성희의 얼굴이 딱 굳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문장이 나왔습니다. 고성희는 스스로도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입이 너무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성재는 내 아들이 아니잖아. 차 안에 박진석은 순간 숨이 멎는 느낌이었습니다. 박진석은 박성재가 자기 친자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고성희가 내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방식에는 의미가 있었어요. 핏줄이 아니라 소유의 언어였거든요. 내 아들이 아니라
내 계획의 아들이 아니라는 말. 그러니까 고성이는 박성재를 가족으로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고성이는 더 말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얼마나 현명한지 증명하고 싶다는 듯이요. 진짜 후계자는 우진이야. 우진이는 내가 낳았고 내가 지켜야 해. 그 말이 끝났을 때 박진석은 차 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이름 우진. 박진석은 그 아이를 고성이가 유난히 애지중지하는 아들이라고만 생각했는데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지켜야 해라는 말은 죄책감일 때가 많습니다. 숨겨야 하는 비밀이 있을 때요. 이수빈은 숨을 삼키며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결정적인 질문이었죠. 사모님, 그럼 지은호 씨는요? 그 사람도 사모님이 정리하려고 했던 사람 중 하나였어요? 고성이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너무 짧게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박진석에게는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그 이름은 왜 나와? 이수빈은 일부러 순진한 척 말했습니다. 성재 오빠가 그 이름을 자꾸 말하길래요. 그냥 궁금해서요. 고성이는 그제야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가웠습니다. 지은호는 건드리면 안 돼. 내 손이 아니라 다른 손이 먼저 움직일 거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박진석은 차 안에서 벌떡 몸이 굳었습니다. 다른 손. 고성이는 자기 손이 아니라 다른 손이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건 누군가 뒤에 있다는 뜻이었고 누군가와 이미 거래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박진석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판은 부부싸움이 아니라 조직적인 냄새가 난다는 것을요. 이수빈은 더 이상 끌지 않았습니다. 준비한 말을 했습니다. 사모님, 방금 말씀 다 녹음됐어요. 고성희의 숨이 헉하고 끊겼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거칠게 들렸고 가방이 테이블에 부딪히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고성희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너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어? 이수빈은 떨리는 숨을 억지로 잡고 똑바로 대답했습니다. 사모님이 먼저 사람을 돈으로 재단하셨잖아요. 저는 제 방식으로 제 사람을 지키는 거고요. 그 말이 끝나자 박진석은 차 문을 열었습니다. 더 듣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박진석은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고성이는 순간 박진석을 보고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 표정이 말해줬습니다. 끝났다고요. 박진석은 고성희에게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성애, 집에 가자. 내가 묻고 싶은 게 많아. 그날 밤 박진석의 집은 숨소리조차 무거웠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마주보고 앉혔습니다. 박진석은 감정을 터뜨리기보다 차갑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확인할수록 박진석의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고성희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난 우진이를 살리려고 했어. 박진석은 그 말에서 우진이 병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최근 병원에서 들려오던 이상한 소문, 윤리위원회, 간 이식, 그리고 지은호의 이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박진석은 그날 새벽 오래된 친구이자 탐정 일을 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나 좀 도와줘. 고성희의 전부 확인해줘. 돈, 사람, 병원 모두 다. 며칠이 지나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박진석은 봉투를 받는 손이 무거웠는데요. 종이가 무겁다기보다 그 안에 있는 진실이 무거웠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피조사자 고성의 주요 내용 25년 전 유기 사건 관련 정황, 쌍둥이 출생 기록, 실종된 딸 1명. 박진석은 그 문장을 읽고도 바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머리가 거부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은호라는 이름이 박혀 있었습니다. 지은호 쌍둥이 중 한 명으로 추정. 생모는 고성의 가능성 높음. 박진석의 손끝이 저릿해졌습니다. 지은호가 고성희의 딸이라니. 그러면 우진은? 보고서에는 더 잔혹한 문장이 이어졌습니다. 한우진 간 이식 대상자. 지은호와 유전적으로 높은 연관 가능.
기증유도 계획 문서 존재 가능성. 박진석은 그 자리에서 멍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정 문제였는데요. 이제는 범죄였습니다. 딸을 버리고 그 딸의 몸을 다시 이용하려 한 계획이라면요. 박진석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창이 차갑게 손바닥에 닿았는데요. 그 차가움이 오히려 현실 같았습니다. 박진석은 그날 밤 단 한 번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자는 고성희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얼굴이 정말 내 아내였나? 사랑했던 기억들이 떠오르다가도 방금 본 문장들이 그 기억을 찢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박진석은 움직였습니다. 변호사를 불렀고 재단 계좌를 막았고 외부 감사팀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건 지은호를 직접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지은호가 일하는 회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지은호는 회장님을 보자 얼어붙었습니다. 지은호는 당연히 고성애 쪽 사람일 거라 생각했을 테니까요. 지은호 씨,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은호는 도망가고 싶어 했지만 동시에 눈빛에 묻어났습니다. 이제 올 게 왔구나. 지은호는 끝내 앉았습니다. 박진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당신 편이 되려고 왔습니다. 지은호는 웃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님이 제 편을요? 고성희 이사장님 남편이. 박진석은 그 질문에 심장이 찔렸습니다. 남편이라는 단어가 지금은 저주 같았거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말하고 싶었습니다. 지은호 씨, 당신이 겪은 일 내가 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임지겠습니다. 지은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지은호는 강한 척했지만 속은 늘 무너져 있었을 겁니다. 자기 몸을 누군가의 생명 유지 장치로 취급한 사람들. 그 중에 생모가 있다면요. 지은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질까봐 숨을 눌렀습니다. 그때 지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이지혁이라고 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통화를 망설였는데요. 박진석이 먼저 말했습니다. 받으세요. 숨길 필요 없습니다. 지은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배, 나 지금 박진석 회장님이랑 있어. 전화기 너머 이지혁의 숨이 멎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오래 지켜봐왔습니다. 지은호가 무너질 때마다 이지혁은 한 발 뒤에서 버팀목이 되어주었는데요. 그런 이지혁에게 박진석은 경계 대상이었습니다. 박성재의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고성희를 막지 못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거기 어디야? 내가 갈게. 이지혁의 목소리는 차갑게 갈라졌습니다. 지은호는 그 목소리에 오히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자신을 지키려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지금은 너무 소중했거든요. 박진석은 지은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지혁 씨도 같이 듣게 합시다. 당신이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니까요. 그 말이 끝나자 박진석은 또 하나의 결심을 굳혔습니다. 고성희를 단순히 내치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고성의 뒤에 있는 다른 손까지 끊어야 합니다. 그날 밤 박진석은 집으로 돌아가 고성희의 드레스룸으로 향했습니다. 고성희는 이미 눈치채고 따라왔습니다. 고성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 진석 씨, 여기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박진석은 대답 대신 벽 쪽 금고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이건 겉금고지. 진짜는 어디 있지? 고성희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그 표정 하나로 박진석은 확신했습니다. 숨겨진 게 있다고요. 박진석은 경찰과 함께 움직였고 금고 안쪽에서 또 다른 공간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현금과 서류, 그리고 누군가의 이름이 적힌 파일이 있었습니다. 지은호 관리 기록. 박진석은 그 파일을 펼치며 손이 떨렸습니다. 접근 방법, 심리 흔들기, 간 기증 유도, 입금 계획. 문장이 너무 차분해서 더 끔찍했는데요. 인간을 사람이 아니라 부품으로 다루는 문장이었습니다. 고성희가 무너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우진이 살려야 했어.
박진석은 그 말을 듣고도 더 이상 감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노조차 너무 오래 끓으면 어느 순간 얼어붙거든요. 고성애, 난 오늘부터 당신을 아내로 보지 않겠다. 박진석은 그렇게 말하고 고성이를 경찰에 넘겼습니다. 고성이가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말했습니다. 우진이는 살려줘. 그 말을 듣는 박진석의 가슴은 찢어졌습니다. 박진석은 우진을 미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진도 피해자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박진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진이 모르는 척했던 순간들이 있었다는 걸요. 그걸 확인해야 했습니다. 우진은 소식을 듣고 박진석에게 달려왔습니다. 우진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우진은 보고서를 읽다 말고 고개를 들었는데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이게 진짜예요? 엄마가 지은 호를 박진석은 우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우진아, 나한테 솔직히 말해라. 너는 언제부터 알았니? 그 질문이 떨어지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다시 얼었습니다. 우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떨렸습니다. 박진석은 그 침묵에서 또 하나의 지옥을 보았습니다. 우진도 알고 있었다면 이건 가족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도 아니었어요. 그저 폭풍의 입구였습니다. 그날 저녁 박진석은 박성재, 박영나, 지은호를 한자리에 불렀습니다. 박영나는 처음엔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 엄마를 그렇게까지 보내야 했어요? 박진석은 박영나의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영나야, 내 엄마는 내 오빠의 생명을 핑계로 내 언니를 부품 취급했다. 박영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언니라는 단어에 박영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박영나는 자기 삶이 흔들릴 때마다 엄마가 기준이었는데요. 그 기준이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박성재는 더 복잡했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를 바라봤고 지은호는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그 사이를 이지혁이 조용히 메우고 서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말없이 지은호가 도망갈 길을 만들어주는 표정이었습니다. 박진석은 그때 이수빈도 불렀습니다. 이수빈은 어색하게 들어와 인사했는데요. 박성재는 이수빈을 보며 미안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박성재가 이수빈과 시작한 100일 연애는 사실 지은호를 고호하기 위한 가짜 방패였고 그 방패가 이제는 진짜 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수빈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으니까요. 박진석은 모두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오늘부터 지은호도 우리 가족이다. 그 순간 지은호의 눈이 확 젖었습니다. 지은호는 가족이라는 단어를 믿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늘 버려졌고, 늘 이용당했고, 늘 대신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고성희의 남편이자 권력의 중심인 박진석이었습니다. 지은호는 믿고 싶으면서도 무서웠습니다. 또 다른 함정이면 어쩌나 하는 마음이요. 그때 이지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지은호, 내가 불안한 거 알아. 근데 이번엔 내가 도망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말이 지은호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이 자신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늘 한 발 물러나 있었습니다. 자기가 엮이면 상대가 다칠까봐요. 그런데 지금은 도망가면 더 큰 사람이 다친다는 것을 지은호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는 듯 했지만 박진석은 마지막으로 보고서의 뒷장을 넘겼습니다. 그 장에는 재단 자금과 해외 계좌가 아니라 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지환. 박진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지환은 이지혁의 동생이자 박영나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였습니다. 박진석은 한 번도 그 아이를 의심해 본 적 없었는데요. 보고서에는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지환 특정 날짜마다 고성애 측 인물과 비밀 접촉 정황. 박진석은 그 문장을 읽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지혁과 박성재, 박영나와 지은호, 이수빈과 우진까지 모두가 한 공간에 있는데도 박진석은 갑자기 외로워졌습니다. 다른 손은 재단도, 병원도, 고성의 혼자도 아닐 수 있습니다. 바로 곁에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그 자리에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순간 가족이 또 찢어질 것 같았거든요. 대신 박진석은 결심했습니다. 다음 폭풍은 더 잔인할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박진석이 먼저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박진석은 혼자 서재에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가 떠 있었는데요. 수화기 너머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회장님, 금고에서 나온 관리 기록, 그거 원본이 아닙니다. 박진석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뭐라고? 상대는 숨을 고른 뒤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진짜 원본은 아직 고성이가 쥐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엔 지은호 말고 다른 이름도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진석은 한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는데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고성이의 몰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의 중심에는 지은호만 있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짜 원본에는 지은호 말고 다른 이름이 있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박진석 회장은 끊어진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서재의 차가운 공기가 폐부를 찔렀는데요. 고성이가 경찰에 끌려가면서도 비열하게 웃던 그 눈빛이 이제야 이해가 갔습니다. 그녀는 무너지면서도 박진석의 심장에 독침을 박아둔 거였어요. 박진석은 곧장 이수빈을 불렀습니다. 이수빈은 박성재와의 가짜 연애를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는데요. 회장의 부름에 달려온 수빈의 안색도 좋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아직 끝난 게 아닌가요? 박진석은 수빈에게 고성희의 숨겨진 파일을 다시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빈 씨, 고성희가 감옥에 가기 직전까지 들고 있던 그 수첩, 그리고 가방 거기에 내가 모르는 이름이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그 시각, 이지혁과 지은호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지혁의 동생 이지환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나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고성희의 뒤를 캐왔는데요. 그는 고성희의 비밀 금고에서 나온 서류가 가짜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눈치챈 인물이었습니다. 이지환은 형 이지혁을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 고성의 사모님이 지은호 씨만 타겟으로 삼은 게 아니야. 우리 가족 중 누군가도 그 설계도 안에 들어있어. 이지혁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우리 가족이라니. 수빈이나 지환이 너를 말하는 거야? 이지환은 대답 대신 낡은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고성희와 정체불명의 남자가 다정하게 서 있었는데요. 그 남자의 얼굴을 본 이지혁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버지 이상철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박진석 회장은 드디어 고성희의 진짜 원본 파일이 보관된 장소를 알아냈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고성희의 친아들 한우진이 머물던 병원 병실의 천장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아들 우진을 밖으로 내보낸 뒤 천장을 뜯어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낡은 서류 봉투 하나. 봉투를 열자마자 박진석은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지영 마이너스 이식 부적합시 플랜 B 대상자 세상에 고성희는 자기 아들 우진을 살리기 위해 지은호의 간만 노린 게 아니었습니다. 만약 지은호의 간이 적합하지 않거나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이지혁까지 타겟으로 삼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뒷장이었습니다. 이지환 마이너스 고성희의 친자 확인서. 박진석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지환이 이지혁의 동생이 아니라 고성희가 과거에 몰래 낳아버렸던 또 다른 아들이었다니요. 이지환은 자신의 출생 비밀을 이미 알고 고성희의 곁에 보디가드로 잠입했던 거였습니다. 고성희는 제 손으로 버린 아들을 부려먹으며 그 아들이 자신의 형제인 이지혁과 지은호를 사지로 몰아넣는 판을 짜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박영란은 자책감에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엄마가 사랑하는 남자 이지환에게 그런 짓을 했다는 사실에 고개를 들 수 없었죠. 지환 씨, 미안해요. 우리 엄마가 어떻게 당신한테. 이지환은 영나의 눈물을 닦아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영나 씨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난 고성의 그 여자를 절대로 용서 못해. 자기 자식을 도구로 쓰고 남의 자식까지 장기 기증 기계로 보려 했던 그 악마를. 박진석 회장은 고성희를 면회하기 위해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유리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두 사람. 고성희는 여전히 우아한 척 머리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찾았나 보네. 진짜 원본. 박진석은 주먹으로 유리벽을 내리쳤습니다.
당신 인간이야? 어떻게 지환이를 당신이 낳은 자식을 그렇게 이용해? 그리고 지혁이까지 죽이려 들어. 고성이는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진석 씨. 당신은 너무 고지식해. 우진이만 살 수 있다면 난 내 몸이라도 갈아 넣었을 거야. 지환이. 그 애는 어차피 내가 버린 쓰레기였어. 쓰레기가 주인을 위해 일하는 게 뭐가 나빠. 그 순간 면회실 밖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이지환이 들어왔습니다. 고성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이지환은 고성희를 향해 낮게 의졸였습니다. 당신은 오늘로 내 어머니가 아니라 내가 무너뜨려야 할 범죄자일 뿐이야. 이지환은 품 안에서 녹음기를 꺼내 보였습니다. 고성희의 자백이 고스란히 담긴 녹음기였죠. 이제 고성희는 단순한 유기 사건이 아니라 살인 예비 및 장기 밀매 모해 혐의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보였을 때 지은호에게 한 통의 소포가 배달되었습니다. 소포 안에는 낡은 베네저고리 2벌이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는 지은호의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한우진의 것이었습니다. 지은호와 한우진은 단순히 수혜자와 기증자 관계가 아니라 고성희가 낳은 쌍둥이 남남이 아닌 쌍둥이 남매였다는 최종 확인서가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간을 떼어준 사람이 친오빠였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 친엄마였다는 잔혹한 진실 앞에 그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지혁은 그런 은호를 품에 안고 같이 울었습니다. 괜찮아. 은호야, 이제 내가 내 가족이야. 내가 내 세상이 되어줄게. 박진석 회장은 이 모든 비극의 책임을 지고 회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이상철과 김다정 부부를 찾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아내가 당신들의 아들 지혁이와 지환이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직하게 살아온 이상철은 박진석의 사과를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몇 달 후 지은호와 이지혁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호텔이 아닌 은호를 키워준 양모 정순이의 마당에서요. 이수빈과 박성재도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두 사람의 앞날을 축축했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유학길에 올랐고 한우진은 은호에게 받은 간으로 건강을 회복하며 속죄의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고성희는 차가운 감방 창살 너머로 저무는 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난 틀리지 않았어. 우진이만 살면 돼. 하지만 그녀가 그토록 살리고 싶어 했던 우진은 끝내 면회를 오지 않았는데요. 고성희가 그 절망의 끝에서 벽을 긁으며 실성한 듯 웃고 있을 때 갑자기 굳게 닫혔던 철문이 열렸습니다. 우진이니? 우진이가 온 거야? 고성희가 희망에 찬 눈으로 고개를 들었지만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우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검은 수트를 입은 이지환이었죠. 이지환은 면회실 의자에 앉아 고성희를 꿰뚫어 보듯 바라봤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진이는 당신을 평생 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지환의 차가운 말에 고성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감히 내가 뭔데 내 아들과 나 사이를 가로막아. 고성희의 악다구니에 이지환은 주머니에서 낡은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내가 누구냐고 물었죠? 당신이 25년 전 박진석 회장과 재혼하기 위해 걸림돌이라며 쓰레기통 옆에 던져버렸던 그 아이 기억 안 나십니까? 고성희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2부에서 암시되었던 원본 파일 속 또 다른 이름의 진실이 드디어 이지환의 입을 통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고성희는 자신이 버린 아들이 자신의 목을 죄는 사냥개가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에 숨을 헐떡였습니다. 사실 이지환은 이지혁의 친동생이 아니었습니다. 고성희가 야망을 위해 버린 첫 번째 핏줄이었고 이상철과 김다정 부부가 거두어 기른 아이였던 겁니다. 이지환은 차가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지은호를 도구로 쓰려 할 때 당신이 부리던 보디가드가 당신이 버린 아들이라는 생각은 못했지. 당신은 당신 손으로 직접 당신 아들을 사냥개로 키운 거야. 고성희는 비명을 지르며 유리를 두드렸지만 이지환은 단 한 방울의 눈물도 보이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박진석 회장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성희가 감옥에서도 마지막까지 믿고 있던 재단 비자금을 완전히 공중분해시켰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의 숨겨진 금고에서 나온 서류를 토해로 그녀가 과거 이상철에게 누명을 씌워 쫓아냈던 사건까지 재조사 의뢰했습니다. 당신이 뺏어간 타인의 인생, 이제 당신의 남은 생으로 갚아. 박진석의 단호한 선언에 고성희는 법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사건이 정리되어 가던 어느 날 지은호는 이지혁과 함께 이지환을 찾았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나와의 사랑과 출생의 비밀 사이에서 괴로워하고 있었는데요. 지은호는 지환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환아, 아니 동생아, 우리 이제 그 여자 때문에 우리 인생 망치지 말자. 그 여자가 던진 그물에서 우리가 서로를 원망하게 두면 그게 바로 그 여자가 원하는 거야. 지은호의 따뜻한 위로에 이지환은 누나의 품에서 처음으로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박영나 역시 속죄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녀는 엄마 고성희가 남긴 마지막 사치품들을 모두 경매에 넘겨 그 수익금을 장기기증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엄마, 이게 내가 엄마를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야. 더 이상 죄짓지 마. 영나의 결단에 이지환은 다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고성희의 그림자가 없는 곳으로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편 지은호와 이지혁의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아름답게 치러졌습니다. 은호를 키워준 양모 정순이와 지혁의 부모님 이상철, 김다정 부부가 나란히 앉아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이 방관했던 세월 동안 아이들이 겪은 아픔을 다 씻어줄 순 없겠지만 이제라도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은 아이들이 대견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1년 뒤 한우진은 건강을 회복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의료 봉사 활동을 떠났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 은호에게 편지 한 통을 남겼습니다. 은호야, 내 몸속에 내가 준 생명이 뛰고 있다는 걸 잊지 않을게. 평생 속죄하며 살게. 지은호는 그 편지를 읽으며 비로소 과거의 사슬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의 끝에는 늘 소름 돋는 여운이 남는 법이죠. 감옥 독방에 갇힌 고성희에게 낯선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그 안에는 고성희가 25년 전 지은호를 버릴 때 현장에 있었던 낡은 아기 양말 한 짝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버린 건 3명이 아니라 4명이었어. 고성희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4명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더 있다는 거야? 고성희의 비명소리가 교도소 복도에 울려 퍼지며 화려했던 그녀의 날들은 가장 처참하고 추악한 엔딩을 맞이했습니다. 과연 고성희가 버린 4번째 아이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 아이는 또 어떤 복수를 꿈꾸며 돌아올까요? 드라마 살롱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결국 천륜을 어긴 아기는 가장 소중한 자식들에게 버림받는다는 준엄한 심판을 보았습니다. 지은호와 이지혁, 그리고 지환과 영락까지 이제는 아픔을 딛고 각자의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에 마음이 놓입니다. 오늘 대본이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담긴 응원은 드라마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더 자극적이고 가슴 뻥 뚫리는 사이다 리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드라마 살롱이었습니다.